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든 지 얼마 안 된 건실한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글을 써 사연으로 보내자 결심하게 되었네요. 제가 유일하게 멍하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며 쉬는 시간에 듣는 채널이라 도전해보자 싶었거든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런 사연 채널이 좋더라고요. 아마도 부모님이 안 계신 제가 그 사연들 속에서 사람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따뜻함을 가르쳐 주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감사 인사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간 고생한 저에게도 스스로 칭찬하는 의미에서 글을 남기고 싶네요.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호랑이 등등 전래동화 속에도 보면 은혜는 갚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 나름대로 갚는다고 시작해 보았는데 제 마음이 오히려 더 따뜻해지고 더 편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치와 호랑이 등등 은혜를 목숨 걸고 갚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몇 년 전 대학을 졸업한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제 제법 어른 티가 나긴 하는데 아직 제겐 아이 같죠. 저와는 6살 차이 나는 아이거든요. 동생과 저는 동생이 6살,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불상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버스 사고였는데 그 버스가 하필 친척분 결혼식에 다녀오던 버스였던지라 저희는 친인척도 없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보상은 얼레벌레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전세버스 회사가 보험도 제대로 들지 않고 불법 운행을 하던 버스였고 운전자도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는 친척 결혼식 가는 길이 너무 멀고 저와 동생이 멀미가 심했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부모님을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가 윗집 주인 아주머니가 부모님의 사고 소식을 전해주셨고 장례식까지 데려다 주셔서 겨우 갈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엄마 아빠 이름을 명부에서 확인하고 사진도 없이 다른 사람들과 주르륵 이름만 적힌 명패를 두고 차려진 장례식장에서 동생과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멀미를 하는지도 모르게 도착한 장례식장이 무서웠거든요. 그때도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희 남매를 보드담아 주시면서 엄마 아빠 마지막 가시는 길이야. 잘 봐. 마음 단단히 먹고 세어가. 너가 오빠니까 더 정신 차려. 아이고 이 사람들아. 이 어린 것들을 어쩌라고 이렇게 가나 하며 우셨습니다. 아주머니의 그 말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오실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한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제가 울자 동생도 뭔가 이상했는지 따라 울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부모님 유골함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달라질 게 없는 집이 이상하더라고요. 고요하고 썰렁한 게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다음 집으로 이사 가면 제 방을 만들어주시겠다고 했는데 동생과 둘만 남은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망연자실이란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나이였는데도 그런 기분이라는 생각으로 멍하니 있는데 오빠, 나 배고파 라며 동생이 제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뱃속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나더군요. 그때 깨달았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남았나. 이제 그런 것도 내가 챙겨야 하는구나. 동생 씻기고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가야 하고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으로 엉키기 시작하더니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머릿속에는 고아라는 두 글자가 선명히 떠올랐거든요. 동생은 그런 저를 더 잡아당기며 오빠 나 배고파 라면서 울고요. 잠시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올라와 배고프지? 와서 밥 먹어 라며 저희를 이끄셨습니다. 동생은 밥이라는 이야기에 얼른 따라 나서더라고요.
얼떨결에 저도 따라갔죠. 아주머니 집에 처음 가는 것도 아닌데 어색했습니다. 괜히 뭔가 되게 달라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아주머니는 안쓰러우셨는지 새여가 뭘 새삼 그래. 앞으로도 자주 와. 어차피 아줌마는 혼자 밥 먹잖아. 아줌마 자식들 다 서울 가고 아저씨도 안 계시고 괜찮아. 얼른 앉아서 먹어. 얼른. 이라며 제 손을 잡아 앉히셨습니다. 동생은 벌써 우걱우걱 먹고 있고 저도 배가 고파서인지 막상 앉고 나니 정신없이 먹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 먹고 나서 속이 든든하니 다시 아주머니 얼굴이 보이더군요. 안쓰러운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시는 얼굴에 얼굴이 화끈거려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주머니는 혹시나 다른 친인척이 있나 물어보셨지만 외가와는 거의 교류가 끊어져 어디인지도 몰랐고 친가는 이번 사고로 다들 피해를 입은지라 친척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곤란한 얼굴을 하시더니 일단 지금처럼 지내보자. 아줌마가 새혁이랑 세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볼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학교에 다녀와 동생을 데리러 주인 아주머니 댁으로 갔는데 마을 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안 돼도 어떻게 해. 보육원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한 아주머니가 이야기하자 근데 그럼 세혁이랑 세희가 같은 기관으로 못 갈 수도 있다잖아요. 애들이 서로 세상 천지에 이제 둘뿐인데 그걸 어떻게 떼놔? 라며 주인 아주머니가 말씀을 하시니 다들 그건 안 되지 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자 한 아저씨가 내가 그래서 여기 주인 아주머니랑 오늘 알아보니까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대요. 아이들을 대신 돌봐줄 어른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후견인으로 등록을 하면 그 다음은 우리가 조금씩 아이들을 돌봐주면 아이들이 보육원에 안 가도 된대요. 솔직히 아닌 말로다가 죽은 조 씨한테 한 번씩은 도움 받았잖아요. 고맙다 말로만 했지 갚은 적은 없으니까 이렇게 갚읍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주인 아주머니께서 그래요. 후견인인지 뭔지는 내가 할게. 애들 사는 집도 어차피 전세라 내가 그거 안 올리고 그대로 묶어두면 되니까 애들 사는 건 걱정이 없어. 그런데 애들 학교 가는 거나 행사 같은 것만 좀 돌아가면서 도와줘.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잘 몰라. 애들 같이 학교 다닐 때 좀 같이 해줘. 라고 하시자 한 할머니가 애들 크는데 절로 크는가? 돈도 들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회비도 모아야 해? 라고 하시자 나라에서 지원금도 나온대요. 기초수급자로 등록을 하면. 나는 애들 생활하는 것만 봐준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걱정일랑을 하지 마시고 애들 상처 안 받게만 부탁해요. 조 씨랑 세혁이 엄마가 그간 동네에 얼마나 잘했어요. 꼭 이렇게 먼저 갈 걸 안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가 애들 그렇게 보낼 순 없는 것 같아요. 라며 떨리는 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를 듣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항상 웃는 얼굴이셨습니다. 동네 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 도우셨죠. 이방인인 부모님을 받아주신 분들이라고 동네 분들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조금 귀찮은 일이라도 해드려야 더 마음을 여실 거라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동네 노인분들 모아서 병원 모셔다 드리기, 농번기 때 일 도와드리기, 전등 바꿔 갈아드리기, 마을회관 청소하기, 복잡한 서류 뗄 때 같이 가드리기, 동네 정자 관리하기 등등 마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부모님이 나서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대가를 바라시거나 귀찮아하시거나 하지 않으셨죠. 동네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 텃세 없이 자리 잡고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 감사한 일이라면서요. 저희에게도 항상 어른들께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하시기도 했고요. 아버지의 그런 말들이 좀 귀찮기도 했었지만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해가 되어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사고가 날 걸 알았던 사람처럼 저희를 부탁할지 미리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아버지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억지이긴 했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2살짜리 남자애가 감당하기에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너무 크고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필요했고 그게 마을 분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과 뿔뿔이 흩어질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문 앞에서 훌쩍거리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절 보시고는 아이고 왔으면 들어오지.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얘기 다 잘 됐어. 걱정하지 마. 세이는 낮잠 자. 여기 있어. 간식 줄게. 라며 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저를 안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다른 동네 분들은 그런 저를 보시고는 평소처럼 인사하시더니 하나 둘 자리를 뜨시면서 가셨습니다. 이장 아저씨와 주인 아주머니만 남아 세혁아 이제 아줌마랑 아저씨들이 세혁이랑 세이랑 돌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지내. 너희 둘인데 이 마을 사람들이 못 거두겠니? 너희 부모님이 베푼 게 얼만데. 부모님 계실 때만은 못해도 우리도 힘 닿는 데까지 도울 테니까 걱정 말고. 괜히 기죽어서 처져서 다니지 말고 알았지? 라며 제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괜히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동생과 헤어질 뻔했다는 이야기가 귀에 맴돌아 두렵기도 했고요. 다시 한번 제 머릿속에 스치는 고아라는 단어가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고마운 마음에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동네 분들이 저희를 돕겠다고 하시는 건 그냥 빈말이 아닌 걸 알았거든요. 그간 그분들과 어울려 지낸 시간이 있기에 그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서 울면서도 슬프거나 초라하거나 창피해서가 아니라 고마운 마음과 안심이 뒤섞인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잠에서 깨어 저를 보고 달려와 안기자 주인 아주머니는 그래 너희 오빠다. 그렇게 둘이 사이좋게 커. 그러기만 해. 라면서 웃으시는데 저는 눈물만 났습니다. 동생이 우는 절 보고는 같이 울먹거리려고 해 저는 억지로 웃는 척을 하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가 챙겨주신 간식을 먹고 집으로 내려와 옷을 갈아입는데 다시 눈물이 나더군요. 다행히도 동생이 TV를 보고 있어 몰래 뒤돌아 울었습니다. 그러다 뒤돌아 집안을 보니 엉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벗어놓으신 옷까지도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그간 동생과 제가 입고 벗어놓은 옷가지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하나 둘씩 걷어 세탁기에 넣고 세제를 부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걸 본대로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여러 번 누른 끝에 세탁기가 돌아가는 걸 확인한 후 부엌으로가 쌓아놓은 컵과 수저 그릇들을 닦아 설거지를 해놓으니 그나마 집이 좀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되어 쌀을 씻고 밥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내려오셔서 어머나 세혁이가 다 치웠어? 아줌마가 한다고 내버려 두라고 하려고 내려왔다만 밥하게 세혁이가 대단하구나. 아유 착해라. 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며 쑥스러워하자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세탁기도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시더니 다시 한번 작동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곤 가져오신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 정리해 주시더니 이건 내일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먹어. 밥 다 되면 가지고 올라가서 아줌마랑 밥 먹자. 아줌마가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래. 라며 웃으시더니 바닥을 걸레로 닦아주셨습니다. 아이고, 너희 엄마 손 야문 건 알고 있었는데 며칠 안 닦았는데도 먼지가 별로 안 탔다. 사람 참 부지런하고 참했는데. 라며 눈물 지으시던 아주머니는 일어나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나오시더니 밥 먹으러 가자고 저희를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학교로 오고 갈 때 비가 오면 동네 아저씨들이 차를 태워 데려다 주셨고 동생은 주인 아주머니가 봐주셨습니다.
준비물을 사가야 할 때면 어떻게 아셨는지 미리 사서 전달해 주시곤 하셨고요. 누가 어떻게 해주셨다 말할 것도 없이 동네 분들 모두가 저희에게 정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동생 유치원도 데려다 주시고 데리고 와 주셨고 밥과 반찬도 넘칠 정도로 챙겨주셨습니다. 정말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말이 우리 동네에서 나온 말인 것처럼 그렇게 저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동네의 다른 친구들이나 형들도 저와 동생 일이라면 제 일처럼 나서주어서 학교에서도 든든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챙겨주셨고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과는 별개로 동네의 모든 사람들 덕으로 저희는 잘 자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은혜를 입는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저 고맙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집 앞 길 쪽에서 작은 가게를 하셨는데 그 가게가 동네의 유일한 가게였기에 항상 사람들이 가게 앞 평상에 모여 계셨거든요. 동생은 거기 앉아 간식도 먹고 오가는 친구들과 놀기도 했습니다. 집과는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거리라 저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을 데리고 바로 집으로 가기도 했죠. 가게 앞에서 동네로 오가는 버스도 섰기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는 바쁘셨는데도 동생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절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리는 것처럼 100점에 집착을 했습니다. 온 동네 분들의 얼굴과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100점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5학년 2학기서부터는 저는 100점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 처음 본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처참했습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고 하다 보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때 처음으로 전교 10등이라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실망한 얼굴로 절 보셨고 저도 너무 기가 죽어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자꾸 잡생각이 들고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러다 중간고사에는 전교 2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나오다 보니 조금 더 나았지만 1등을 놓쳤다는 생각에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놀아달라거나 숙제를 물어봐도 짜증을 낼 때가 많았고 주인 아주머니 앞에서도 웃는 날이 적어지는 것을 제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동네 분들을 봐도 대충 인사하고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는 날들도 많아졌습니다. 죄책감과 불만족스러움이 뒤섞여 부정적인 마음이 형성된 것이 밖으로 발산이 되더라고요. 그런 저의 변화에 동생은 우는 날이 많아졌고 동네 분들도 저를 보면 건네시던 농담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며 제 스스로를 그렇게 가두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모의고사가 다가올수록 그런 제 마음의 수렁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학원을 가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지 못하는 걸 투정 부릴 사람도 없었으니 점점 더 속으로 깊이 골아 문드러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놓지는 못하고 문제집만 끌어안고 끙끙 앓을 뿐이었죠. 모의고사를 일주일 남긴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가 밤에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한시가 급한 마음에 문을 벌컥 열며 무슨 일이세요? 라고 짜증스럽게 말을 했는데도 이거 먹고 하라고 잠깐 나와서 아줌마랑 바람 좀 쐴래?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찐고구마를 들고 계시는 아주머니께 그릇을 받으며 곧 시험이라 좀 바빠요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잠 좀 깰 겸 잠깐 나와봐 라고 하시기에 못 이기는 척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으신 주인 아주머니는 옆자리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셔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속으로는 얼른 책상 앞으로 돌아가 앉고 싶었죠. 별말 없이 한동안 하늘을 보시던 아주머니가
세여가 하늘 좀 봐. 별이 저렇게 많다. 라고 하시기에 같이 하늘을 보는데 정말 하늘 가득 별이 빛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어디 가서 별 보기 힘든데 이런 맛에 우리 동네 살지. 지구는 저 별들보다도 작다며?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는데 괜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별을 올려다보는데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러자 주인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공부가 어렵고 힘들지? 아줌마 아들이랑 딸도 그렇게 징징거리고 싫다고 난리를 피우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잘 못했어. 그래도 전문대학이라도 다니고 하더니 지금은 회사 잘 다니고 그래. 그런데 세혁이는 어쩜 힘들다는 소리 한 번은 안 하고 그렇게 잘해서 기특하고 대견하다 했지. 그런데 요즘 많이 힘드니? 그래 보여. 라며 절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였는지 주인 아주머니께 학교에서 성적이 전처럼 나오지 않고 곧 모의고사인데 저번처럼 성적이 떨어질까 두렵다고 말씀드리며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울고불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저의 이야기를 말없이 묵묵히 들어주시던 아주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시며 아이고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는데 아줌마가 몰랐네. 아줌마는 전교 10등도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 세혁인 아니었구나. 미안해 아줌마가 몰랐어. 진작 물어볼걸. 이렇게 마음 졸이는 걸 모르고 왜 그러나 했어? 라고 하시기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요. 지금도 이렇게 신세지는데 동네 분들이 다 저희 남매 거두어 주시느라 애쓰시는데 제가 바보같이 1등을 놓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우느라 제대로 말도 못하고 겨우겨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주인 아주머니는 꼭 안아주시더니 누가 그래 우리 세혁이를 모두들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는데 너희 부모님이 너처럼 똑똑한 아들이라 안심하고 있겠다면서 다들 칭찬해. 세희도 얌전하고 야물고 아줌마가 너희 후견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 상의하고 도와주라고 그런 거야. 언제든지 이야기해. 너희 지원금 나오는 것도 내가 다 모아놓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해? 라며 달래주셨습니다. 저희 밥 해주시고 준비물 같은 거 사주시는데 다 쓰시지. 왜 모아놓으세요? 라며 제가 겨우 진정하며 묻자 주인 아주머니는 막 웃으시더니 얘는 내가 그깟 거 해주면서 그 돈을 어떻게 쓰니? 라며 제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세혁아, 아줌마랑 동네 분들은 그냥 너희가 바르고 건강하게만 자라면 돼. 지금도 너희가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데. 그것만으로도 좋지만 너가 원하면 학원도 보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이번 시험은 일단 편하게 보고 방학 때부터 다니던가 해보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감사합니다. 라며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는데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도움을 청하자는 생각이 드니 조금은 편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동생을 깨워 학교 갈 채비를 시키는데 오빠 울었어? 라고 묻기에 아니 모기가 물었나 봐 하며 웃었더니 치 울었구나. 다 커서 왜 울고 그래? 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짜증만 내던 오빠인 저를 달래주려는 어린 동생의 마음에 코끝이 찡해지는데 얼른 준비 안 하면 오빠 지각이야. 밥 먹자. 라고 하면서 웃으며 밥상 앞으로 갔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마주치는 동네 분들께 전보다 더 씩씩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처럼 웃으시면서 저를 반기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못나게 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찾아가 질문을 하고 다시 설명 듣기도 했고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치른 모의고사는 전교 6등이더라고요. 그렇게 성적이 오르니 자신감이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준비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말고사는 다시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방학 전 바로 치른 모의고사에서는 전교 4등을 했습니다. 그 안에 교무실에 엄청 들락거렸습니다. 질문할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방학을 하고는 시내에 있는 단과 학원에 등록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방학 기간에도 게을리하지 않고 공부하는 저를 보며 주인 아주머니와 동네 분들은 쉬엄쉬엄 하라고 하시면서 몸에 좋다는 약초물도 가져다 주시고 영양제도 사주셨습니다. 제 키가 180cm인데 그 덩치 큰 아이더러 쓰러진다며 걱정을 하셨죠. 그때도 여전히 초등학생이었던 동생은 그렇게 공부하는 저를 이해하지 못해 오빠,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 아줌마들이 그러는데 그러다 허리에 병 난대 라며 진심으로 걱정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동네 분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꿈이 돈 잘 버는 스타 강사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꼭 가야 했죠. 그러면 돈도 잘 벌 수 있고 그 돈으로 동생도 호강시키고 주인 아주머니와 동네 분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학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학업의 꿈을 잃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가끔 마음이 안 잡히면 부모님 산소에 가서 울면서 마음을 다잡으며 절 다스렸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저는 해내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방법밖에 없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계속 채찍질 했습니다.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했습니다. 가끔 집중이 안 될 때는 마치 제가 강사가 된 것처럼 강의를 하며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럼 더 기억에 남고 이해도 빨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막히는 부분은 표시해두고 학교 선생님께 여쭈어 보았죠. 가끔은 절 피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 정도로 선생님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은 다시 전교 1등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2 여름방학 직전에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여기 조세혁이 누구야? 하면서 고함을 치시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데요 하고 손을 드니 갑자기 제 멱살을 잡더니 너 어느 선생님한테 시험지 미리 받았지? 너 고하라며. 그런데 어떻게 계속 1등을 해? 누구야? 누구랑 짜고 시험지 받았어? 말해. 너가 그렇게 교무실에 드나든다며? 라며 흔들더라고요. 그 바람에 교복 단추가 후두두 떨어지고 아이들은 웅성거리며 저와 그 아주머니를 둘러싸고 있는데 저는 지은 죄도 없이 그 창피를 당하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주머니, 제가 고아라서 공부를 잘하는 게 죄가 되나요? 모르는 문제 부지런히 선생님들 따라다니며 여쭈어보고 공부한 게 죄가 되나요? 수업 시간에 안 졸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한 게 죄인가요? 이게 무슨 짓이세요? 라며 손을 뿌리쳤더니 들고 있던 가방으로 절 내리치며 어떻게 그래? 내 아들은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그렇게 보내도 성적이 떨어지는데 너는 어떻게 그래? 말이 돼? 라며 소리를 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그 아주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리니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저를 살피시더니 그 아주머니에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런 부정한 일은 저희 학교에서는 있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력하는 학생에게 격려는 못 해주실 망정 이게 무슨 행패세요? 라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당신이야? 당신이 얘한테 시험지 빼돌려줬어? 라고 소리치며 그 아주머니가 삿대질을 하는데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라며 옆반에 전교 2, 3등 하는 애가 와서 그 아주머니를 잡아 끌더라고요. 끌려 나가면서도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잠깐만 추스르고 있어. 알았지? 라며 이야기하시곤 다들 정리했으면 자습할 사람 빼고 다 가. 오늘 종례는 없다. 라고는 나가셨습니다. 가방을 다 싸고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 멍하니 제 자리에 앉아 있으려니 학생주임 선생님이 오셔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맞은 자리가 욱신거리고 교복 단추가 다 뜯어져
셔츠가 여며지지도 않는데도 최대한 추스르고 따라 나섰는데 교장실 앞이더라고요. 주임 선생님이 노크를 하시고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해주셔서 들어서니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과 옆반 선생님, 그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서니 교장 선생님께서 여기 와서 앉게 라며 말씀해 주셔서 담임 선생님 곁으로 가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절 쏘아보고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세혁아, 성진이 어머님이 오해를 하셔서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은 너가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라고 했어. 사과 받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데 저도 무슨 오기가 생긴 건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우들 앞에서 제 명예가 실추가 되었고 폭행까지 당했는데 그 이유가 오해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네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아이고 무서워라. 사과 안 받으면 어쩌게? 라며 비웃으시더라고요. 그런 아주머니를 보며 교장 선생님은 곤란한 얼굴을 하시고 교감 선생님은 어른이시니 좋게 끝내자 라며 절 말리시고요. 그래서 아직 사과하고 싶으신 마음이 없으신 것 같네요. 저도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우의 어머님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후견인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그냥 넘어가실지 모르겠고요. 그러니 생각할 시간을 서로 갖죠. 내일 수업 전까지 제가 시험지 받았다는 증거를 가져오시던지요. 그럼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라고는 일어서니 담임 선생님도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교장실에서 나와 교실로 가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서러움이 다시 한번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훌쩍이며 걷는데 세혁아 잘했어. 내가 후견인 분께 전화해서 이야기는 잘할게. 사과 받는 걸로 끝내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해. 그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라며 담임 선생님이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교실로 돌아와 겨우 진정을 하고는 집에 왔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나쁜 여편네. 내일 내가 학교 가기로 했어. 아주 머리를 다 뜯어 놓을까 보다. 라며 화를 내시는데 그 얼굴을 보고서야 웃음이 나더라고요. 안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주인 아주머니가 계시고 문 밖만 나가도 동네 분들이 계시니까요. 새삼 더 고맙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학교에 도착해보니 제 자리 앞에 옆반 성진이가 서 있더라고요. 절 보더니 미안하다. 엄마가 친구들 모임에서 수다 떨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술 마신 김에 오셔서 그런 것 같아. 미안.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될까? 하며 애원하듯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 친구는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의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얘기해줘서 고맙다. 너도 경황이 없을 텐데 그래도 난 너희 어머니가 직접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 고아한테 고아가 어쩌고 하는 말은 진짜 상처거든. 이라고 하자 그 아이인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가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는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가시면서 절 만나고 가시려고 기다리셨더라고요. 그러더니 그저 물끄러미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고는 10,000원짜리를 제 손에 쥐어주시더니 가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린 걸 들으셨겠죠. 성민이는 평소에도 조용한 아이였는데 그날 이후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 곁에 계시더군요. 전과는 사뭇 다른 태도로 내가 미안하다. 어른이 돼서 주책이지. 그저 셈이 나고 약이 올라서 그런 건데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우리 성민이는 아무 죄도 없어. 내가 그냥 이라고 하시더니 울음을 터뜨리며 울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성민이에게는 학교에서 보자고 전해주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성민이가 학교를 안 가겠다며 시위를 했겠다 싶더라고요. 다음날 성민이는 학교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학교 생활을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또다시 치열하게 보냈습니다.
그때는 상위 그룹 학생들을 모아 따로 보충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따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교육방송도 시간 맞춰 들으면서 쉴 새 없이 공부했습니다. 그 와중에 빨래, 설거지, 집안 청소도 해야 했죠. 동생이 한다고 돕긴 했지만 아직 어린아이에게 시키고 싶지 않아 제가 했거든요. 음식은 주인 아주머니와 동네 분들이 계속 주셨기에 그 부담이 없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 덕분에 고3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과 기회균형 특별전형을 이용해 제가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수시로 합격했고 장학금 받아 등록금을 해결했습니다. 입학금만 내면 되는 등록금 고지서를 잡고 울었죠. 기숙사도 해결이 되었고요. 그런데 동생을 혼자 두고 가자니 마음에 걸려 방을 얻어야 하나 하며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통장 2개를 내미시더니 이거 이 집 전셋값 통장이고 이건 너 앞으로 들어온 기초수급 지원비 모은 거야. 그리고 세이는 여기 놓고 가. 나랑 지내면 되니까. 이제 중학교 가는데 낯선데 가서 어떻게 살아. 여기서 우리가 하던 대로 볼 테니까 걱정 말고 넌 학교 가. 너 현수막 봤지? 넌 이 동네 자랑이야. 그러니까 가서 큰 사람 되라.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아주머니께 저는 전셋값이 든 통장을 다시 돌려드리며 이건 아주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제가 세이까지 데리고 갈 때 그때 주세요. 그래야 제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라며 웃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웃으시면서 그래 그러자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짐을 싸 동생은 주인 아주머니 집에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차마 버리지 못한 부모님 짐들을 정리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들 하나씩만 남기고 다른 것들은 다 버리는데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하늘에서 저를 기특해 해주시기를 바라며 짐을 정리하고 제 짐들은 들고 갈 수 있는 건 가지고 가고 못 가지고 가는 건 주인 아주머니 댁에 맡겼습니다. 차츰 옮기려고요. 그렇게 저는 대학으로 올라와 다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와보니 스타 강사가 되는 일은 더 어렵더라고요. 서울에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부딪혀보자는 생각으로 유명하다는 강사님 밑에 조교로 들어가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월급도 없고 잔심부름만 하다가 점점 역할이 생기고 그분들의 강의 기술이나 핵심을 배우며 약간의 월급도 생겼습니다. 군대는 면제 대상이었지만 꼭 다녀와 경험을 해봐야 내가 더 단단해질 것 같고 국방의 의무를 꼭 져야 제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초석이 될 것 같아서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지원해서 다녀와 졸업을 하고서도 꾸준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사이 동생이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서울은 아니었지만 주인 아주머니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교대에 합격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더 신세를 지게 되었다며 웃었더니 건강 해치지 말라며 제 손을 잡으시는데 얼른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제가 직접 강의가 등록이 되고 제가 강사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대보다 적은 등록 인원에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러다 점점 강의에 등록하는 학생들은 늘었고 인터넷 강의로 수강생을 강의실 밖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자 한 달 수입이 몇 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코로나로 강의실보다 온라인 강의를 더 찾다 보니 수입은 더 늘었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지낼 작은 아파트를 사고 차를 사고 동생 차도 사주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와 동네 분들에게는 뭘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 끝에 마을 회관의 시설들을 다시 리모델링 해드리고 정자도 다시 만들어드리고 주인 아주머니 가게 앞 평상도 멋진 파라솔과 데크로 바꿔드렸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집도 다시 손보고 신식으로 다 바꿔드렸습니다. 싱크대, 화장실, 마당, 수도, 가게 시설도 다 바꿔드렸죠. 안 하겠다고 고집 피우시는 걸 겨우겨우 설득해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동네 분들 드시라고 마을 회관으로 녹즙이랑 요구르트 배달시키고 있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동생 시집 보내고 동네 분들과 주인 아주머니께 더 뭔가 해드리려면 아직 멀었죠. 그래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요. 언젠가는 TV에도 나가는 강사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 지켜봐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 제발 다들 건강하시라고요. 곧 그렇게 되겠지요? 잘 되라고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